한반도를 지켜온 방패가 한밤중에 사라졌습니다. 2026년 3월 3일 새벽, 경북 성주에 배치된 사드 발사대 6기 전량이 중동 전선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북한 탄도미사일을 고고도에서 요격할 유일한 자산이었습니다. 미국은 왜 동맹국의 핵심 방어 무기를 하루아침에 빼갔을까요? 놀라운 점은 따로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 결정을 막을 수 없었다고 시인했습니다. 동맹이라는 우산은 과연 비가 올 때 펴지는 것일까요? 아니면 비가 오기 전에 접히는 것일까요? 흔들리는 안보의 실체,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만약 오늘 밤 북한이 미사일 버튼을 누른다면 미국은 우리를 위해 피를 흘려줄까요? 이 질문이 더 이상 가정이 아니게 됐습니다. 2026년 2월 28일, 미국은 이란을 선제 공격했습니다. 전쟁이 한 달을 넘기자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들을 향해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나토 회원국 대부분이 호르무즈 해협 군사작전 참여를 거부하자 그는 소셜미디어에 이렇게 썼습니다. 매년 수천억 달러를 들여 보호해주지만 정작 필요할 때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일본, 호주, 한국도 똑같다고. 이름을 직접 거론했습니다. 동맹이란 무엇일까요? 미국에게 그것은 더 이상 가치의 문제가 아닙니다. 철저한 거래입니다. 2016년부터 트럼프는 한국을 머니머신이라 불렀습니다. 자신이 백악관에 있었다면 연간 100억 달러를 내게 했을 거라고 호언했습니다. 그의 말은 허풍이 아니었습니다. 2025년 나토 정상회의에서 그는 회원국들에게 GDP 대비 5%의 방위비 지출을 요구했고 응하지 않으면 러시아가 무슨 짓을 해도 상관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동맹국을 보호하겠다는 약속에 가격표가 붙은 겁니다. 그리고 그 가격표가 너무 비싸면 우산은 접힙니다. 바로 지난달 우리 머리 위에서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국제사회의 약속은 종이값만도 못했습니다. 1994년 우크라이나는 1700발의 핵탄두를 러시아에 넘겼습니다. 당시 세계 3위 보유국이었습니다. 대가로 받은 것은 부다페스트 각서, 미국과 영국, 러시아가 서명한 안전보장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서명 당사자인 러시아가 2014년 크림반도를 합병하고 2022년 전면 침공을 감행하자 각서는 휴지 조각이 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외교부는 30주년 성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전략적 안보 결정의 근시안을 보여주는 기념비라고. 리비아의 카다피도 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2003년 12월 핵을 포함한 대량 살상 무기 포기를 선언하고 한 달 만에 2만 5천 톤 분량의 핵물질과 장비를 미국 수송기에 실어보냈습니다. 제재가 풀리고 서방 투자가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2011년 아랍의 봄이 리비아를 덮쳤을 때 미국과 나토는 반군편에 섰습니다. 42년 권좌의 끝은 고향 시르테의 하수구였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 쏘지마였습니다. 핵을 가진 나라는 침공당하지 않습니다. 핵을 포기한 나라는 무너집니다. 이것이 21세기가 가르쳐준 냉혹한 교훈입니다. 그리고 이 교훈을 가장 열심히 공부한 나라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리비아의 교훈을 가장 철저히 학습한 나라가 바로 북한입니다. 김정은은 카다피의 최후를 목격한 뒤 군비 축소는 실수였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핵을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북한은 50여 기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으며 추가로 40기를 더 생산할 능력을 갖춘 것으로 추정됩니다. 미국은 이라크를 침공하고 리비아를 폭격하고 지금 이란을 공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핵을 가진 북한에게는 손을 대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핵 보복의 위험을 감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란의 운명은 이 논리를 더욱 선명하게 증명합니다. 이란은 핵을 개발하던 중이었습니다. 협상 테이블에서 고농축 우라늄 희석까지 제안했습니다. 그로부터 이틀 뒤 미국과 이스라엘의 폭격이 시작됐습니다. 핵을 완성하기 전에 막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결론은 냉혹합니다. 핵을 포기하면 당합니다. 핵을 개발 중이면 그 전에 당합니다. 오직 핵을 완성한 국가만이 공격받지 않습니다. 이것이 21세기 국제정치가 동맹국들에게 가르쳐주는 위험한 교훈입니다. 그리고 이 교훈을 지켜보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대체 왜 이렇게 변한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 개인의 괴짜 같은 성향 때문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훨씬 무겁습니다. 미국의 변화는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나온 돌발 행동이 아니라 철저히 구조적이고 계산된 생존 전략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미국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등 끝없는 중동 분쟁에 무려 8조 달러, 우리 돈 1경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돌아온 건 수많은 미군의 희생과 통제불능의 국가 부채뿐이었습니다. 2026년 현재 미국의 국가 부채는 35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미국은 이제 국방비보다 빚의 이자를 갚는 데 더 많은 돈을 쓰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미국 유권자들의 생각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과거 세계의 경찰을 자처하던 자부심은 사라지고 왜 우리 핏값과 세금으로 남의 나라 국경을 지켜줘야 하느냐는 극심한 피로감이 미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시절 겉으로는 동맹 복원을 외쳤지만 속으로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반도체법 등을 통해 철저히 자국 산업만 챙겼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즉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아메리카 퍼스트나 바이든의 중산층을 위한 외교나 포장지만 다를 뿐 알맹이는 완벽하게 똑같다는 겁니다. 이제 미국 국민들에게 자유민주주의 수호 같은 거창한 명분은 통하지 않습니다. 당장 내 지갑의 물가와 내 일자리가 중요할 뿐이죠. 미국이 배신한 게 아닙니다. 제 코가 석자인 그들은 그저 글로벌 동맹보다 자국의 생존을 선택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차가운 현실이 바로 지금 방어무기 철수라는 이름으로 우리 곁에 바짝 다가온 겁니다. 미국의 이런 철저한 이익 계산이 대한민국에 날린 첫 번째 청구서, 그것이 바로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성주 사드 철수 사태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여전한데도 왜 하필 한국에 있던 방어무기를 빼갔을까요? 이유는 간단하고도 잔인합니다. 미국이라는 거대한 제국의 안보 우선순위에서 한반도가 밀려났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미군이 피를 흘리며 싸우고 있는 중동 전선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한국보다 더 다급했던 겁니다. 비가 올 것 같은 동네에 우산을 빼앗아 이미 폭우가 쏟아지는 동네로 훌쩍 떠나버린 격이죠. 사실 이건 미국의 오랜 공식입니다. 지난 2021년을 떠올려 보십시오. 당시 예멘 반군의 미사일 공격이 빗발치던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미국은 글로벌 병력 재배치를 명분으로 핵심 방어망인 패트리어트 포대를 기습 철수시켰습니다. 동맹국의 절박함보다는 미국 본토의 이익과 전략적 유연성이 항상 먼저라는 증거입니다. 영국의 저명한 군사 싱크탱크 IISS의 최근 보고서는 상황을 이렇게 꼬집습니다. 주한미군의 군사자산은 더 이상 한국만을 위한 붙박이 방패가 아니다. 미국의 글로벌 위기 대응을 위해 언제든 뺐을 수 있는 마이너스 통장에 불과하다. 이 사태가 의미하는 바는 너무나도 뼈아픕니다. 만약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거나 중동의 불길이 아시아로 번진다면 성주의 사드는 시작일 뿐입니다. 우리 머리 위를 지키던 미군의 전투기, 요격 미사일, 심지어 지상군 병력까지 언제든 썰물처럼 빠져나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안보의 외주화가 불러온 아찔한 나비 효과. 우리는 지금 그 위태로운 절벽 끝에 서 있습니다. 미국의 변심을 가장 먼저 눈치챈 다른 동맹국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가만히 앉아 미국의 바짓가랑이만 붙잡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이들은 이미 발빠르게 각자 도생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예가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은 오랫동안 지켜온 전쟁을 하지 않는 국가라는 원칙을 사실상 깨버렸습니다. 방위비를 역대 최고 수준으로 폭발적으로 늘리고 적이 공격할 낌새가 보이면 먼저 적기지를 때릴 수 있는 이른바 반격 능력을 공식 선언했죠. 겉보기엔 북한과 중국을 핑계로 삼았지만 진짜 이유는 미국이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뼛속 깊은 공포 때문입니다. 바다 건너 유럽도 난리가 났습니다. 70년 넘게 미국의 듬직한 등 뒤에 숨어있던 나토 회원국들은 이제 불안감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돈 안 내면 러시아가 쳐들어가게 냅두겠다는 미국의 엄포가 현실로 다가오자 스스로 무기 공장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프랑스와 영국을 중심으로 미국 없는 유럽 독자 핵무장 이야기까지 심심치 않게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국제 정치학에서는 이를 자조 셀프 헬프라고 부릅니다. 내 목숨은 내가 지켜야 한다는 냉혹하고도 원초적인 법칙이죠. 종이 조각에 적힌 동맹 약속만 철석같이 믿다가는 우크라이나나 리비아 꼴이 난다는 것을 전 세계가 깨달은 겁니다. 이 무서운 안보 도미노가 무너지는 지금, 이제 시선은 가장 위태로운 단 한 곳을 향합니다.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전 세계가 각자 도생의 길로 달려가는 지금, 가장 치명적인 딜레마에 빠진 나라는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이제 한국의 독자 핵무장은 일부 강경파들의 허황된 몽상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그 불씨는 우리 내부가 아니라 미국 워싱턴 한복판에서 지펴지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의 유력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와 다트머스 대학교 등에서는 한국의 자체 핵무장이나 전술핵 재배치를 진지하게 논의하는 분석을 줄지어 쏟아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 내 외교 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미국이 아시아 방어에 막대한 비용과 부담을 줄이려면 차라리 한국의 핵 보유를 용인하는 것이 미국의 국익에 맞다는 냉정한 계산까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절대 입에 올려선 안 될 금기어였던 한국의 핵이 미국 본토에서도 득실을 따져볼 만한 카드가 된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잔인한 진퇴양난입니다. 당장 독자 핵개발 버튼을 누르면 NPT 핵 확산 금지 조약 체제를 정면으로 위반하게 됩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가 금융과 무역 제재라는 경제 폭탄을 맞으면 단숨에 국가 경제가 마비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언제 찢어져서 다른 나라로 날아갈지 모르는 낡은 미국의 우산만 쳐다보기엔 당장 머리 위에서 실전용 핵무기를 흔들어대는 북한의 위협이 이미 임계점을 넘었습니다. 언제든 변할 수 있는 미국의 선의에 우리 국민의 목숨을 맡길 것인가? 아니면 뼈를 깎는 경제적 고통을 감수하고서라도 적이 감히 건드릴 수 없는 확실한 절대 무기를 손에 쥘 것인가? 대화와 혈맹이라는 달콤한 환상과 냉혹한 힘의 논리 사이에서 대한민국은 지금 건국 이래 가장 고통스럽고도 결정적인 십자로에 서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서서히 접히고 있는 안보의 우산과 그 아래 덩그러니 남겨진 대한민국의 차가운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성주 기지에서 빠져나간 사드는 단순한 무기의 이동이 아닙니다. 미국 우선주의라는 피할 수 없는 거대한 시대의 해일이 한반도에 본격적으로 들이닥쳤음을 알리는 첫 번째 사이렌입니다. 우크라이나의 뼈아픈 눈물, 리비아 카다피의 비참한 최후, 그리고 전 세계의 압박 속에서도 기어코 핵을 거머쥐고 살아남은 북한의 역설. 이 모든 피비린내 나는 역사가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희는 과연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쉬운 정답은 없습니다. 국가 경제가 마비될지도 모르는 끔찍한 제재의 공포를 무릅쓰고서라도 결국 우리 스스로 적이 건드릴 수 없는 확실한 독자적 비대칭 전력을 갖춰야 할까요? 아니면 천문학적인 방위비 청구서를 감수하고서라도 외교력을 총동원해 흔들리는 한미동맹의 틈을 필사적으로 메워야 할까요? 영국의 정치인 파머스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제 정치에 영원한 동맹도 영원한 적도 없다. 오직 영원한 국익만 있을 뿐이다. 이제는 남의 우산만 쳐다보며 기도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스스로 우리의 국익과 생존을 위해 냉정한 선택을 내려야 할 결정적 타이밍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스스로 무장하여 비대칭 전력을 갖춰야 할까요? 아니면 외교력을 총동원해 동맹을 강화해야 할까요? 감정을 배제한 여러분의 냉철하고 날카로운 의견을 댓글창에 달아주십시오. 여러분의 치열한 토론을 기다리겠습니다. 복잡한 세상을 쉽게 읽어드리는 나우브리핑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